일가족 4명을 몰살한 범인은 그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소파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00년 12월 30일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 도쿄 외곽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한 2층 주택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44살 미야자와 미키오, 41살 아내 야스코, 8살 딸 리나, 그리고 6살 아들 레이, 네 가족 모두 집안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 도망가지 않고 그 집에 머물렀다는 점입니다.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고 컴퓨터를 켜 인터넷을 검색했으며 소파에 누워 잠을 잔 흔적까지 남아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일가족을 죽인 직후 현장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취한 범인, 정말 이게 가능한 행동일까요?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가장 먼저 확인한 건 화장실 창문이 깨진 흔적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그 창문을 통해 침입했을 거라 추정했죠. 하지만 창문을 깨고 침입한 사람이 그렇게 느긋하게 냉장고를 열고 컴퓨터를 켜고 소파에 누워 자는 게 가능할까요? 더군다나 그는 철저한 도주 계획도 없었습니다. 지문, DNA, 혈흔, 대변까지 자신의 모든 흔적을 현장에 남기고 떠난 겁니다. 이건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도망칠 생각이 없었던 걸까요? 현장에 남겨진 범인의 스케이트와 이 제품은 일본에서는 거의 판매되지 않았고 주로 한국과 미국에서 유통된 모델이었습니다. 또한 범인의 옷가지에선 희귀한 식물 씨앗과 이국적인 모래 성분이 검출됐는데 이 성분은 일본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종류였습니다. DNA 분석 결과도 흥미로웠습니다. 북에는 동아시아, 목에는 남유럽계 혈통으로 나타났죠. 이에 따라 일본 경찰은 범인이 일본 국적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범행에 사용한 칼 중 하나를 집 안에서 가져다 썼습니다. 이건 또 뭘 의미할까요? 계획된 범행이었다면 흉기를 미리 준비했을 텐데 왜 굳이 피해자의 부엌에서 칼을 꺼냈던 걸까요? 일본 경찰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무려 27,000명의 인력을 동원했습니다. 현장 주변 CCTV, DNA 대조, 신발 판매처 추적까지 할 수 있는 수사는 모두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용의자조차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흔적이 있었기에 오히려 경찰은 그 수많은 증거 속에서 혼란에 빠지게 된 건 아닐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범인이 모든 흔적을 남긴 건 일종의 메시지였을 수도 있다. 나는 들켰어도 잡히지 않을 것이다. 사건이 벌어진 그 집은 현재까지도 당시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공간, 사건은 과거지만 그 긴장은 여전히 현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범인은 일부러 흔적을 남긴 걸까요? 아니면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을까요? 한 여대생이 자택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밀실처럼 잠긴 그 집에서 도대체 누가 그녀를 죽이고 불까지 질렀던 걸까요? 오늘 호기심 천국은 그날의 퍼즐을 다시 맞춰보려 합니다. 1996년 9월 9일 오후 2시 55분 도쿄 가스 시카고 시바마타 3번지 한적한 주택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불은 단독주택 1층에서 시작돼 순식간에 계단을 타고 2층 안방까지 번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는 곧바로 진입했고 2층 침실에서 젊은 여성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고바야시 준코, 당시 21살, 조치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여대생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준코는 2층 안방의 침대 위에 등을 대고 누운 상태였으며 양손과 발목은 묶여있지 않았고 입에 재갈을 물린 흔적도 없었습니다. 즉 외부에서의 구속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복부와 가슴에는 심한 타격 흔적이 있었고 불은 그 부위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번졌습니다. 피부는 벗겨질 정도로 깊게 타 있었고 상반신 전체가 그을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얼굴은 이상하리만치 온전했습니다. 그녀의 팔은 침대 옆으로 힘없이 떨어져 있었고 손에는 저항의 흔적도 없었죠. 그리고 방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싸운 흔적도 물건이 흐트러진 자국도 없었습니다. 침대 주변만 그을려 있었고 벽과 가구는 거의 손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화재였다고 보기엔 이상할 만큼 방 안은 정돈돼 있었습니다. 불은 마치 그녀만을 목표로 한 듯 침대와 시신을 중심으로 퍼졌고 방 전체가 아니라 오직 그곳만이 타올랐습니다. 당시 그녀의 가족은 외출 중이었고 집엔 준코 혼자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던 사람처럼 아무 저항 없이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처음엔 단순한 화재 사고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많은 이상한 점들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침입 흔적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들도 모두 닫힌 상태. 도둑이나 외부인의 침입을 암시할 만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왔다면 도대체 어떻게 들어온 걸까요? 두 번째, 피해자의 시신 상태. 그녀는 단순히 불에 타 숨진 게 아니었습니다. 상반신엔 7군데 자상이 있었고 등 뒤는 불에 심하게 그을려 있었으며 얼굴은 온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먼저 공격당한 뒤 불이 덮친 정황이죠. 세 번째, 불의 확산 방식. 방 전체가 불에 타오른 게 아니라 오직 그녀가 누운 침대 쪽만 극심하게 불탔습니다. 이는 명백히 방화 정황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이 사건이 우연한 화재가 아닌 누군가의 의도로 계획된 방화살인이라 확신하게 됩니다. 수사는 3가지 방향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피해자의 대인관계, 출입이 불가능한 잠긴 집 구조, 그리고 불의 시작 지점과 퍼진 흐름. 하지만 이 모든 방향에서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수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하나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바로 불이 1층에서 시작된 이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화재는 1층 거실 부근에서 시작돼 계단을 타고 2층 침실로 번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던 건 2층 전체가 아니라 피해자 침대만 집중적으로 불탔다는 점. 이것이 단순한 확산의 결과일까요?
혹시 범인은 애초에 1층에서 불을 질러 구조대의 진입을 지연시키고 그 사이 2층에 있는 시신을 태우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즉 불길 자체가 시신을 감추기 위한 트릭이었을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2층 방 안은 이상하리만치 정돈되어 있었고 그녀 외에 불에 타거나 망가진 물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불은 마치 누군가가 그녀만을 없애기 위해 설계한 듯 퍼졌고 모든 흔적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사건의 퍼즐 조각들이 어느 정도 맞춰진 듯 보이던 그때 수사팀은 다시금 새로운 혼선에 빠지게 됩니다. 탈출 불가능한 구조, 현관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 역시 모두 잠긴 상태. 출입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창문을 통한 탈출 가능성도 조사했지만 외부로 이어지는 흔적은 없었습니다. 마치 범인은 연기처럼 사라진 듯 했습니다. 수상한 물소리. 화재 발생 직전인 오후 2시 45분경 이웃 주민이 들은 이상한 물소리였습니다. 2층에서 누군가 샤워를 하거나 물을 뿌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는 증언들이 있었고 경찰은 이 소리를 단순한 생활소음으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범인이 이나물질을 뿌리거나 혹은 무언가를 씻어낸 정황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죠. 피해자는 화재 전날 밤 마지막 통화를 끝으로 외부와의 접촉을 끊었습니다. 전화 당시 준코는 평소와 다름없었고 불안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범행은 아침부터 화재가 발생하기까지의 수시간 사이에 벌어진 셈이죠. 이 시점에서 수사팀은 다시 하나의 의문에 맞닥뜨립니다. 범인은 왜 2층이 아닌 1층에서 불을 질렀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는 단순한 발화 지점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불은 구조대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시신의 상태를 심하게 훼손하며 무엇보다도 현장을 흔적 없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은 단순한 은폐가 아닌 현장을 설계한 범인의 전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사건의 불길은 단순한 연소가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침입하고 공격하고 불을 지르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사라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이 사건은 결국 지금까지도 미궁에 빠진 채 남아 있습니다. 집안의 모든 문과 창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침입 흔적도 탈출 흔적도 증거도 없었으며 피해자와 관련된 그 어떤 용의자도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수없이 반복되었지만 단 하나의 실체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금도 이 사건을 미해결 방화 살인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소름 끼치게 만드는 건 이 사건이 단순히 풀리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날 그 집안에는 단 한 명의 피해자만 있었고 그녀는 외부와 단절된 완전한 밀실 속에서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범인은 침입했고 흔적을 남기지 않았으며 현장을 완벽하게 연출했습니다. 불은 증거를 지우는 도구였고 그 집은 어느 순간부터 범인의 무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처럼 흘렀고 피해자는 그 무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에게 그런 짓을 저질렀던 걸까요? 누군가의 집요한 증오였을까요? 아니면 알 수 없는 관계의 충동이었을까요? 단서는 남았고 불길도 지나갔지만 진실만은 여전히 이 집 어딘가에 숨어있는 듯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퍼즐을 어떻게 맞춰보시겠어요? 20초. 여러분에게 20초는 짧은 시간인가요? 아님 긴 시간인가요? 만약 20초 안에 4살짜리 소년이 가족이 보는 눈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어린이 실종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는 마츠오카 시냐군 실종 사건입니다. 오늘 호기심 천국은 그날의 퍼즐을 다시 맞춰보려 합니다. 1991년 3월 7일 일본 도쿠시마현 미마군 사다미치정 마츠오카 시냐군은 이바라키현에서 부모님과 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의 부고 소식이 전해졌고 가족은 장례식 참석을 위해 도쿠시마현으로 내려왔습니다. 장례를 마친 가족은 사다미치정 친척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시냐군의 아버지 마츠오카 마사노부 씨는 아이들과 함께 집 주변을 가볍게 산책했습니다. 친척집은 현관에서 대문까지 약 10m 정도 낡은 돌계단이 이어진 구조였습니다. 산책은 10분 남짓, 아침 식사를 위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하지만 시냐가 조금 더 산책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사노부 씨는 시냐군의 고집에 못 이겨 둘째 아들을 부인에게 맡긴 뒤 시냐군과 산책을 더 즐기려고 했죠. 마사노부 씨는 서둘러 둘째 아들을 안고 대문 쪽으로 올라갔고 시냐군은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둘째 아들을 부인 케이코 씨에게 건네주고 다시 현관 쪽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 있어야 할 시냐군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불과 20초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곧바로 주변을 수색했지만 시냐군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냐군이 실종된 지 약 1시간이 지난 오전 10시 가족들은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졌던 그날 아침 마츠오카 시냐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아버지의 뒤를 따랐고 가족들은 금방 다시 아침 식탁에 모일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작 20초 그 짧은 순간에 시냐는 말 그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시냐의 이름을 부르는 가족들의 목소리가 좁은 골목과 마른 숲 사이를 메아리쳤습니다. 집안은 이미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했고 가족들은 창백한 얼굴로 마당과 현관을 계속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문은 흔들림도 없이 그대로였고 주변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곧바로 경찰과 소방대원, 지역 주민 등 약 200명이 투입돼 주변 산과 숲, 심지어 창고와 우물, 쓰레기 차량까지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어떤 흔적 하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첫 번째, 외부 차량이나 수상한 사람도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시냐군이 외부인에 의해 납치되었을 가능성도 조사했습니다. 100m 떨어진 밭에서는 농부들이 일하고 있었고 그 농부들을 포함하여 현장 목격자 탐문 조사를 실시했지만 모두 수상한 차량이나 외부인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번째, 시냐군 가족이 친척집에 머물렀다는 사실조차 대부분의 주민들은 몰랐습니다. 경찰의 탐문 조사 시 극소수의 주민들만 시냐군이
친척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신야군 가족의 방문조차 알지 못하였습니다. 경찰은 외부인에 의한 범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 경찰은 교통사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근 도로에서 뺑소니 등 그 어떤 사고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200명 이상의 인원이 친척집 근처 약 2km 반경을 중심으로 산과 밭 그리고 하천, 잡목숲, 심지어 우물과 창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수거 차량까지 철저하게 수색했지만 신야군의 옷가지나 발자국, 혈흔 등 어떤 물리적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 신야군의 성격과 심리. 신야군은 자신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까지 정확히 말할 수 있는 또렷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겁이 많고 조심성이 강한 성격으로 혼자 낯선 곳으로 사라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두 번의 수수께끼 전화. 사건 열흘째, 마츠오카 가족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날 도쿠시마 친척집으로 한 통의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여성은 도쿠시마 억양을 쓰고 있었고 도쿠시마는 신야군의 친척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여성은 자신을 신야군의 누나와 같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나카하라 마리코의 어머니라 소개하며 세이케 유치원 단림반에서 위로금을 모았다고 말하며 위로금을 어디로 보내야 하며 집으로 언제 돌아오는지에 대해 물었죠. 하지만 여성은 두 번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고 이상함을 느낀 신야군의 어머니가 유치원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유치원에는 나카하라 마리코라는 아이는 존재하지 않았고 위로금을 모금했다는 사실 역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토쿠시마 억양을 사용한 여성이 전화를 건 목적은 단 하나, 신야 가족이 언제 이바라키로 돌아가는지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였을까요? 신야군의 가족에게 전화를 거는데 왜 친척집으로 전화를 걸었으며 아무에게도 친척집에 간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전화를 걸었을까요? 경찰은 해당 여성을 찾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신야군 사건을 다룬 방송국으로도 수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는 신야군의 행방을 알고 있다. 익명을 보장하면 제보하겠다. 하지만 방송 진행자가 그만 실수로 남성의 신상을 발설했고 남성은 전화를 끊고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그 남성은 두 번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27년 후 2018년 1월 31일 TBS 텔레비 실종자 특집 방송에 한 남성이 등장했습니다. 자신을 와다 류토라 소개한 남자는 4살 때부터 17년간 감금됐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을 본 많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28년 전 실종된 마츠오카 신야군과 너무 닮았다는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그의 모습은 28년 전 실종된 신야군과 너무 닮아 보였고 아버지인 마츠오카 마사노부 씨와도 옆모습이 닮아 보였습니다. 도쿠시마현 경찰은 즉시 신야군의 부모와 함께 DNA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모두가 긴장 속의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2018년 2월 6일 신야군의 아버지 마츠오카 마사노부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결과를 알렸습니다.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희망은 그렇게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추측들은 지금도 끊이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은 누군가가 치밀하게 계획한 유괴입니다. 불과 20초 가족이 보는 눈앞에서 흔적 하나 없이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사건 직후 걸려온 수상한 전화. 신야 가족의 귀가 일정을 몰래 파악하려는 시도는 처음부터 신야군을 노린 범인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유괴 사건이라 하기엔 누가 금전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주변 이웃 주민들도 낯선 사람이나 차량을 본 적이 없어 유괴 사건이라 생각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또 다른 가설은 신야군이 타인의 실수로 숨겨졌을 가능성입니다. 신야군이 놀다가 우물이나 빈집, 오래된 창고 같은 곳에 스스로 숨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사고로 숨진 신야군을 발견했지만 범죄 의도가 아닌 당황과 두려움 때문에 아이의 흔적을 은폐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시골 지역에는 비어있는 건물이나 방치된 공간이 많았고 아이의 사고 가능성은 일부에서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사고가 났다면 일말의 단서나 흔적이라도 발견돼야 하는데 수백 명의 인력이 동원된 조사에서도 아무런 단서가 없어 단순한 추측으로만 남아있습니다. 그 어떤 가설도 이 미스터리의 전모를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단 하나의 미해결 퍼즐 뿐입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모두가 사건을 잊어갔지만 단 한 가족만은 예외였습니다. 2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신야의 가족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현관문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그 아이가 돌아올까봐. 20초,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가족에게는 평생을 멈춰 세운 시간이었습니다. 경찰도 주민들도 수백 명이 찾았지만 신야의 흔적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가족은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고개를 돌리지 않았더라면, 단 몇 걸음만 더 함께 걸었더라면 지금 그 아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전히 살아서 어딘가를 걷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를 말없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그날 사라진 것은 단지 한 아이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퍼즐을 어떻게 맞춰보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다음 미스터리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